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팩트체크해 볼까요? 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요즘 금투세라고 많이 아시죠? 네, 이 금투세가 요즘 또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의 이제 금융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네, 이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연 5천만 원 이상, 또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등을 통해서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또 여기 지방소득세가 붙는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5%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또 금액이 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예, 이 부분 여야 합의로 지난 2020년 12월에 관련법을 통과시켰고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 정부가 지금 대내 시장 여건 등이 약화돼서 좀 어렵다. 그래서 금투세 도입 시점을 오늘 2025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개편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기존 계획대로 가야 된다. 내년에 시행해야 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금투세는 고래를 잡으려다가 개미까지 잡아버리는 개미 학살법이다. 이런 내용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금투세가 흔히 개미로 불리는 소액 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고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거죠. 이 권 의원의 발언은 검증해봤습니다. 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걷는다. 이런 조세 원칙이죠. 이에 네. 따라서 금투세를 신설했는데 네. 시행을 앞두고서 당장 시행해야 한다. 아니다. 네. 유예해야 한다. 네. 다시 논란이군요. 네. 사실 이 금투세는 2020년 추진 당시에도 찬반 이게 좀 갈리는 사항이었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선 기간 당시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가 이 당선 이후에는 이 원래 예정된 그냥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다시 바꿨습니다. 네. 또 민주당도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 당론 선의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등 이견이 생기는 분위기긴 합니다. 네. 예,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해서 지난 11월 16, 17 이틀간 이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 50.1%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안대로 내년 1월 시행한다 한다는 응답은 34%였습니다. 네. 여론이 이러니까 두 당 모두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민주당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네. 지금 당대표부터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고래 잡으려다가 개미를 잡게 된다는 권성동 의원의 말 일리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금투세 과세 적용 대상이 오직 개인 투자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권 의원의 말이 좀 그렇다고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최근 나왔는데 유동수 민주당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내 5대 증권사 고객 중 연간 투자이익이 이 기법 기준처럼 5천만 원이 넘는 대상은 전체 투자자 2,309만 4,832명의 약 0.9%인 20만 1,8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해당 자료는 이 개인 투자자별이 아니고 증권사별로 분류했죠.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러 증권사가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한 기재에서 5천만 원 이상이 넘지 않으면 대상으로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맹점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 이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1년 동안 국내 11개 증권사의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추산한 이 금투세 과세 대상은 인원은 약 15만 명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의 주식 투자자를 약 1,300에 1,400명으로 본다면 이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서 약 2%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이게 5천만 원 넘게 1년에 투자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되는군요. 예,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체 투자자의 1에서 2% 네. 정도가 아마 이 금투세 네. 과세 대상일 거다. 이런 추론인데 네. 이거를 개미 학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과하지 네. 않은가. 그렇죠.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 권유현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 아님 혹은 절반의 사실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발언 중 이 고래에 해당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 금투세 도입으로 향후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되면 외국인 등의 특정 세력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종의 비과세 혜택을 얻게 됩니다. 아, 이 한국에서 거래 규모가 작은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얻는 이득은 좀 적은 편이죠. 근데 거래 규모가 큰 외국인이나 기관이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우려도 있는데요. 이 금투세 도입으로 이른바 큰 손이 해외 큰 손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세율 차이 때문인데 예를 들어 미국은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약 22% 수준인데 한국은 이 법이 적용되면 최고 세율이 27.5%가 됩니다. 그러면 이른바 큰손 거래 투자자들은 한국보다 미국 주식 투자가 더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금투 도입으로 이런 면 때문에 투자들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한국 주식시장은 한동안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개미 부분도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고 네. 고래 부분도 네. 짚어보니까 네.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팩트 체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언론과의 갈등이 최근에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 유튜브 채널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채널은 취재라는 명목으로 한 장관 집을 찾아가서 도로까지 눌러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 장관은 채널 관계 5명을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한 상황인데요. 이 채널 A 등 여러 매체가 지금 따져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이 뉴스가 많이 이슈가 됐는데 네. 일단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네. 네. 하지만 현관 앞에서 도로까지 눌러본 건데 주거 침입이 성립되나요? 이게 관건이겠네요. 네, 이 법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일단 주거 침입죄는 형법 319조 주거 침입 폐거불능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을 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유튜브 취재진은 한 장관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까지 간 건데요. 네.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 들어가도 주거 침입이 인정됩니다. 이 공동주택의 공동 현관에 출입한 경우에도 성립된다는 건데 이 대법원은 지난 8월 25일 선고한 판결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 침입자의 객지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네. 특히 외부인이 자유롭게 들어다니지 못하도록 이 경비원이나 보안 장치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한 장관 자택 공동 현관에는 경비원이 상주해 있고요. 이 법조계도 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공동 현관의 경우 입주문이 열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장관 집 도어를 어디건 것은 뭐 누구의 허락도 받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거꾸로 주거 침입죄 미수 성립을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이 최근 판례에서는 도어록을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대부분 주거 침입 미수죄로 처벌이 됐고요. 일부 판례에서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고 주거 침입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날 취재진이 5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 이들이 단체로 인정이 된다면은 주거 침입죄가 아닌 특수 주거 침입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중되지 않나요? 그렇죠. 처벌이?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 침입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 주거 침입죄는 형법 제 320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 현관까지 찾아가는 이런 좀 과잉 취재 행태인데 주거 침입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그러면 큰 거네요. 근데 좀 다 또 이게 이견도 있는데요. 네. 이 법조계에선 이 기자의 기자라는 신분 때문인데요. 기자의 취재원 자택 방문 등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 수단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또 조민 씨가 고소한 매체에서 주장하는 바가 또 이겁니다. 네. 예, 또 취재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재 내용이 공공소원 등이 인정된다면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 건 정당하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네. 네, 이를 감안하면 재판이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판정 보류로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팩트 체크 해볼게요. 네. 요즘 도로에 전기차 많이 보이시죠? 네. 그냥 지나가다 봐도 전기차 확연하게 늘어난 게 보이는데 이렇게 이용자가 늘면서 전기차 관련 루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이 걱정하시는 화재 취약성 그리고 멀미 유발에 대해서 아이뉴스 24와 KBS가 확인했습니다. 네. 공공위원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네. 전기차가 일단 유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네. 구매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화재에 취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네.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아니면 종종 이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쉽게 지나치지 않는 영상들이 여기저기서 공유가 되면서 이걸 사실을 믿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통계가 일단 있습니다. 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10년 11건, 2021년 23건, 올해는 5월까지 14건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화재가 발생하는 게 높은 건 아니다. 일단 지난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 23건인데 내연기관 지난 화재 발생 건수는 4,488건이었습니다. 네. 같은 기간 이 자동차 대수를 비교해 본 건데요. 고속교통부의 자동차 누적 분류 현황을 고려해서 발생 비율을 따져보니까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비율은 0.010% 그리고 내연기관차 화재 발생 비율은 0.018%로 일단 조금 높고요. 내연기관차가. 근데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화재의 우리의 대표적인 게 이른바 배터리 열폭주 현상인데요. 이 경우 화재가 된 영상처럼 배터리에서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진화 후 다시 불이 붙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 또 이 조사한 전기차 발효 연을 보면 배터리 외적인 배터리가 아닌 부분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는 배터리보다는 외적인 부분이 많았다. 네네. 2017년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45건의 전기차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10건, 네. 그리고 전체 22.2%를 차지했습니다. 음. 이와 미상 10건, 교통사고 8건, 부주의 7건, 기계적 요인 4건, 화학적 요인 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통계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 비율도 사실 좀 낮고 네.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날 것이라는 우려는 또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네. 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전기차가 멀미를 유발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 TBS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운전자보다 이 옆자리나 뒷자리의 탑승객의 흔들림이 더 심했습니다. 네.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하는 특성 때문인데요. 이것이 멀미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 전기차의 전기 모터는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바퀴 회전력을 최대 뽑아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가속 속력이 빠릅니다. 빨리 네. 가속합니다. 실제 이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인 제로백이 내연기관차는 8에서 10초인 정도인데 전기차는 3에서 5초 정도 절반이야 빨리 가속이 되는 거죠. 네. 또 감속도 이 전기차는 배터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행 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회생 제동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걸 회생 제동 기능을 강하게 설정할수록 바퀴에 저항이 생겨서 급감속을 유발하는 거죠. 멀미를 더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운전자는 본인이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다 보니까 그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옆자리 탑승의 세상에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멀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운전하면 사실 멀미 안 하는데 네.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멀미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전기차를 타면 멀미가 심해진다는 루머. 이건 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